한국 기업 하나가 떠나자 도시 전체가 무너졌다니 믿겨지나요? 2024년 삼성전자 텐진 법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1년 역사가 4년 만에 흔적도 없이 지워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2,500개 한국 기업이 800개로 쪼그라들었고 삼성 자리를 노리던 중국 기업들은 결국 실패했죠. 불량률은 3배 치솟았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한 중국 엔지니어의 절규가 텅 빈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체 불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뼈아픈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쯔밍입니다. 중국 텐진 전자산업단지에서 22년간 기술개발부 부장으로 일했어요. 1993년 4월 삼성전자 법인 설립식을 직접 봤습니다. 당시 26살이었죠. 텐진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개발구 주변은 농경지였고 제대로 된 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어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1995년 텐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협력사에 취직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철저했어요. 부품 하나를 조립해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죠.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차가 되니 이해됐어요. 한국 방식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거였습니다. 2000년대 텐진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삼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2,500개에 달했죠. 전자, 기계, 화학, 물류까지 모든 분야였어요. 저는 2008년 삼성 1차 협력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이 2배로 뛰었고 텐진 중심가에 아파트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 시절 텐진 거리는 한글 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 병원까지 있었어요. 2010년 저는 텐진 전자산업단지 기술개발부로 스카우트됐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었죠. 한국 기업들과 중국 협력사를 연결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곧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고요.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있었고 시장도 훨씬 컸거든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자주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다 배우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여겼죠. 2015년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가 자체 기술 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이 발표됐죠. 회의 때마다 상급자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한테서 기술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요. 2017년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삼성 협력사들을 통해 핵심 기술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난색을 표했죠. 계약 위반이라고요.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타협했습니다. 직접 나서진 않되 눈 감아주기로 한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2018년 봄, 저는 마지막으로 삼성 수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자동화 수준이 텐진보다 훨씬 높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국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파트너로 봤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 5월 폭탄이 터졌습니다.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선전 통신장비 공장을 폐쇄한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선전은 텐진에서 멀었거든요. 7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베이징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삼성 협력사들을 통해 기술 자료 확보를 가속화하라는 내용이었죠. 삼성이 떠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8월부터 협력사 사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난색을 표했죠. 한 사장이 물었어요. 이러다 삼성이 떠나면 어쩌냐고요. 저는 떠날 리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9월 첫 자료가 들어왔어요. 협력사가 공정 매뉴얼을 제공한 겁니다.
10월엔 품질관리 기준서가 더 들어왔죠. 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월 친하게 지내던 한국 엔지니어 김 부장이 찾아왔어요. 협력사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보안 강화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12월 초 폭탄이 터졌어요. 삼성이 텐진 휴대폰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한 겁니다. 직원 3,000명 규모였죠.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전은 시작이었구나. 제가 한 일이 이 결과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삼성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더 확보하라고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떠나면 어쩌냐고요. 상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어차피 기술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12월 말 휴대폰 공장이 정말로 멈췄습니다.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송년회에서 동료가 취해서 말했어요. 삼성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공장 폐쇄로 3,000명이 실직한 여파가 텐진 전역에 퍼졌어요. 협력사들이 하나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한 협력사 사장이 제게 전화했어요. 삼성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직원 해고를 고려 중이라고요. 비슷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다들 불안해했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협력사들이 무너진다고요. 상사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9월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삼성이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직원 수천 명 규모였죠. 이제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공장은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동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텐진 차례 아니냐고 수군거렸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상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TV 공장은 다르다고, 텐진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10월 협력사 사장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요. 15년 거래처였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안 알려줬대요. 그냥 사업 방향 조정이라고만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신뢰가 깨진 거였어요. 11월 더 많은 협력사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7곳이 한꺼번에 당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곳들이었죠. 삼성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공장들이 멈췄고 경제가 얼어붙었어요. 설상가상이었죠. 3월엔 삼성이 수저우 PC 공장 생산 라인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였어요. 삼성은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선전, 텐진 휴대폰, 후이저우, 수저우 순서로요. 다음은 텐진 TV 공장 차례였습니다. 7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텐진 공장 매각을 검토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측에 연락했죠. 김 부장은 차갑게 답했어요. 본사 결정이라 자신도 모른다고요. 예전 같으면 미리 귀띔해줬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벽이 생긴 거였습니다. 9월 협력사 5곳이 동시에 파산했습니다. 모두 삼성 의존도가 높았던 곳들이었어요. 직원 1,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죠. 텐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이 텐진 TV 공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3년 설립 이래 27년 만이었죠. 직원 2만 명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요. 상사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쉽지 않을 거라고요. 왜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삼성이 가져간 건 공장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다고요. 그걸 중국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순 없다고요. 상사는 비웃었습니다. 과대평가 말라고요. 우리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현실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2021년 봄,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텐진에 들어왔어요. 상부는 자신만만했죠. 이제 우리 시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업들과 협력사를 연결하는 일을 맡았어요. 첫 미팅에서부터 문제가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 담당자들은 가격만 물어봤어요. 품질 기준, 납기 관리, 불량률 대응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협력사 사장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한 사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삼성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삼성은 공정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격만 깎으려 한다고요. 6월 첫 번째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만에 문제가 터졌어요. 불량률이 15%를 넘은 겁니다. 삼성 때는 1% 이하였거든요. 중국 기업은 협력사 탓을 했고 협력사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했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을 앉혀놓고 품질 기준을 정리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 기업엔 삼성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9월 두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납기 지연이었습니다. 한 협력사가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중국 기업이 사양을 3번이나 바꿨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았거든요. 10월 협력사 사장 셋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다들 지쳐 보였습니다. 한 사장이 말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중국 기업들은 계획이 없다고 오늘 어를 만들라다가 내일 비를 만들라 한다고요. 왜 삼성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삼성은 6개월 전에 생산 계획을 짜고 협력사와 공유했다고요. 변경이 있어도 최소 한 달 전엔 통보했다고요. 사장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시스템이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12월 불량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평균 20%를 넘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협력사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꿔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협력사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였거든요. 2022년 초 상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불량률과 원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상사는 제게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삼성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요. 품질 관리 시스템, 협력사 관리, 생산 계획 수립 전부요.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방식을 따라 해야 하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월 중국 기업 하나가 텐진에서 철수했어요. 원가를 못 맞췄다는 이유였습니다. 5월엔 또 다른 기업이 생산을 줄였죠. 협력사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사장이 절규했어요. 설계도는 확보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설계도만으론 부족하다고 삼성이 가진 건 30년간 쌓인 공정, 노하우라고요. 7월 협력사 3곳이 파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일하며 적자가 쌓인 거였어요. 삼성과 일할 땐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던 곳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현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협력사들이 무너지는 이유, 해결책까지 담았죠. 핵심은 하나였어요.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던져버렸어요. 패배주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불량률 20%, 원가 상승 30%, 협력사 파산 10곳.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훔친 건 껍데기였다는 걸요. 진짜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품질 철학, 파트너십, 장기 계획. 그걸 복제할 순 없었어요. 2022년 말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텐진 한국 기업 수가 800개로 줄었다는 거였어요. 2010년 2,500개였는데 3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12년 만의 일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멍했어요. 1700개 기업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만 개 일자리가 증발한 거였죠.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일부는 제 잘못이었어요. 2023년 초 텐진 경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산업단지는 텅 비었어요. 임대 팻말이 나붙었지만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 가격이 30% 폭락했습니다. 매물은 쏟아졌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텐진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3월, 제 동료 둘이 해고됐습니다. 예산 감축이라는 이유였어요. 한국 기업 유치 업무가 줄어들었으니 인력도 줄인다는 거였죠. 남은 저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상업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로 북적이던 식당가가 한산해졌습니다. 한국 식당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의 5분의 1이라고요. 4월, 협력사 사장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삼성과 20년 거래하다 계약이 끊긴 분이었어요. 중국 기업들과 일하며 빚만 쌓였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제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5월, 시 정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지표가 모두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실업률 급증, 세수 감소, 인구 유출. 시장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소리쳤습니다. 담당 부서장들이 변명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고, 코로나19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걸요. 6월, 제 후배가 찾아왔어요. 대학 졸업 후 협력사에 취직했던 친구였죠.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텐진엔 일자리가 없었대요. 베이징으로 가려고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텐진은 끝났어요.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7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텐진에서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접 실직자만 그 정도였죠. 가족까지 합치면 영향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전율했어요. 한 도시의 3분의 1이 타격받은 겁니다. 삼성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말이죠. 8월, 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트럭을 자주 봤습니다. 다들 텐진을 떠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베이징에 일자리 구했다고요. 여기 남아봤자 희망이 없다고요. 9월,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전 삼성 협력사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한다고 했죠. 엔지니어에서 식당 주인이 된 겁니다. 후회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친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삼성 다닐 때가 인생 최고였다고요. 안정적이었고 미래가 있었다고요. 10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년 예산이 또 삭감된다고 했어요. 추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요. 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텅 빈 공장 단지를 지나갔어요. 한때 불야성이었던 곳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은 퇴색했고 도로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2,500개가 800개로 줄어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일자리, 꿈, 미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삼성 수원 본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 한국 임원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파트너로 봅니다.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여긴다고 했죠. 저는 당시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삼성은 정말로 파트너십을 중시했던 겁니다. 협력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품질 향상을 도왔어요. 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죠. 우리는 그걸 배신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 했고 압박을 가했어요.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로 변했죠. 그 순간 신뢰가 깨진 겁니다. 10월, 옛 친구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요.
그는 간단히 답했어요. 어렵다고, 죄송하다고요. 예전엔 언제든 만나자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신뢰를 깬 거였어요. 김 부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술 유출에 관여했다는 걸요. 그 벽은 제가 쌓은 거였습니다. 11월 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들었어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자가 강조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신뢰 없이는 협력하지 않는다고요. 베트남, 인도가 성공한 이유도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파트너십을 존중했다고요. 기술을 훔치려 하지 않았고 장기적 관계를 추구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텐진은 지금도 번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12월 상사가 퇴직했습니다. 경질당한 거였어요. 텐진 경제 악화의 책임을 진 거죠. 저는 그를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상사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요. 기술만 가져오면 된다고 착각했다고요. 송별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기술 이전도 값싼 노동력도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렸고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2,500개 기업, 12만 개 일자리, 한 도시의 미래. 그게 신뢰를 잃은 대가였어요. 2024년 1월, 저는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텐엔차를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텐진 법인 영업 상태가 존속에서 취소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업기간 만료로 법인이 말소된 겁니다. 1993년 4월 설립 이후 31년 만이었죠. 완전한 종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확인해봤냐고요. 동료도 방금 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정말로 끝난 거냐고 물었어요. 2월 옛 삼성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4년 전 2020년 문을 닫은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잡초가 자란 주차장. 한때 2만 명이 일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정문 앞에 섰습니다. 삼성 로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4년 만에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의 원칙이 얼마나 명확한지 말이죠. 신뢰를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3월 통계청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 철수 후 텐진이 잃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직접 일자리 2만 개, 간접 영향 12만 개, 세수 감소 40%, 부동산 가격 하락 35%.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도시의 미래, 31년간 쌓인 노하우. 그 모든 게 사라진 거였어요. 4월, 제 부서에도 구조조정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 유치 업무가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저는 다른 부서로 배치됐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일을 정리하는 자리였거든요. 5월, 옛 협력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어요. 삼성과 일할 때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이었고 미래가 보였다고요. 후회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기술 자료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걸 그랬다고요. 삼성을 잃는 것보다 나았을 거라고요. 6월, 텅 빈 공장 단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 식당, 마트, 병원 간판이 있던 자리엔 중국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어요. 7월 삼성 텐진 법인 설립 31주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저만 혼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붉은 리본을 자르던 순간 황무지였던 텐진의 희망이 싹 튼 그날을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기업 하나가 아니었다고요. 신뢰, 파트너십, 함께 성장할 기회를 잃은 거라고 적었습니다. 9월 베이징 출장길에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삼성은 완전히 떠났고 법인은 말소됐어요. 31년 역사가 4년 만에 흔적도 없이 지워진 겁니다. 그게 신뢰를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2024년 10월 텐진공업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산업협력 실패 사례를 학생들에게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100명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1993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처럼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실패한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31년간 함께 성장한 파트너를 잃었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날렸습니다. 제 선택 때문이었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훔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신뢰였거든요. 삼성이 가진 건 설계도가 아니라 30년간 쌓은 파트너십 시스템이었다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세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보세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삼성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우리 세대가 실패했다고 다음 세대까지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다고요. 절대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11월, 제 후배가 베이징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조언을 구하더군요. 저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신뢰를 지키라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12월, 텐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옛 삼성 공장 앞에 섰어요. 눈 덮인 폐허는 더욱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어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세대는 다르게 할 겁니다. 제가 강연에서 만난 학생들이 희망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실수에서 배울 겁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텐진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식 파트너십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정부 예산은 없었지만 제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참가자가 20명 됐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말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요. 파트너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보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삼성을 통해 보여준 그 철학을 배우자고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요. 저녁, 텅 빈 삼성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이 켜질 수 있을까요? 제 세대는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는 다를 겁니다. 그들이 신뢰를 지킨다면 말이에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신뢰는 복제할 수 없다.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31년 역사가 4년 만에 사라진 이유였죠. 이제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